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정말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모기지 브로커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기지 브로커 제일입니다. 오늘은 집 사기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집을 처음 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모기지를 받고 진행을 하는 과정을 알아보셔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자격 요건부터 좀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캐나다에 입국을 하시고 이제 워크 퍼밋이나 아니면 영주권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모기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 퍼밋을 가지고 계신 분들, 워크 퍼밋이 183일 이상 남으신 분들, 혹은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만 현재 모기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Foreign Buyer Ban이 생기기 전에는 영주권이 없더라도 워크 퍼밋만 가지고 있다면 바로 진행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Foreign Buyer Ban이라는 새로운 이제 regulation이 생겨서 영주권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크 퍼밋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183일 이상 클로징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기간이 남아 있으셔야지 모기지가 진행이 가능하세요. 요거는 모기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현금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워크 퍼밋이 183일이 남으시지 않으셨다면 집을 구매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기지를 끼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혹은 현금이 있으시면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기지를 끼고 구매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기지 브로커나 은행과 상담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얼터한테 바로 가셔서 바로 집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모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모기지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직업이 없으시면 캐나다 안에서는 모기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직업은 full-time permanent position이 가장 좋지만 part-time permanent position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인컴이 낮더라도 내가 정규직이냐, 이제 캐나다에서는 이제 permanent 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규직이냐, 요걸로 인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temporary나 이제 contractor 같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가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동안 일하신 기록이 있으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직업이 있으셔야 되고, 직업이 없으시다면 모기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3금융이라든지 뭐 2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직업이 없어도 가능한 그런 루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목적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상황에서 1금융으로 최대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금융 기준에 맞추시려면 첫 번째로 직업이 있으셔야 됩니다. 최소 자격 요건은 이제 3개월 동안 일하신 기록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정규직이셔야만 하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인컴이 보장이 되어 있으셔야지만 모기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업 관련해서 많이 받는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꼭 풀타임이어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파트여도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금액이 보장이 돼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도 보장이 돼 있으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이제 페이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그러면 이제 세금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정이 안 되겠죠. 혹은 temporary position이신 분들, 혹은
컨트랙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동안의 T4 이제 일하신 기록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이제 직업을 구하셨으면 크레딧 카드를 2개나 3개 정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이 없으셔도 크레딧 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민 오자마자 이제 뱅크 어카운트 이제 여시면서 바로 크레딧 카드를 여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했을 때도 처음에 이제 오시는 이민자분들을 상대로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드리고 같이 크레딧 카드를 제가 열어드렸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크레딧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캐나다에서 크레딧 스코어가 없었을 경우에는 인컴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크레딧 카드를 2개 혹은 3개 정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2년 동안의 기록이 있으시다면 이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은행에서 크레딧 점수가 없을 경우에는 인컴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크레딧 점수가 있으시더라도 사용하신 기간이 길지가 않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선택권이 굉장히 좁아져요. 예를 들어서 모기지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50개 은행 정도를 봐드릴 수가 있는데 크레딧 점수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는 은행이 2개나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라는 은행에서 굉장히 좋은 이자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A라는 은행하고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A라는 은행은 크레딧 카드 쓴 기록이 없다면, 크레딧 점수가 없다면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하려고 하시면 이제 크레딧 카드를 2개, 3개 정도를 만들어 두시고 2년이나 3년 정도의 기록을 가져가시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3개 정도는 여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레딧 카드 점수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자율이 많게는 0.5%에서 1% 정도까지 차이가 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민 오셨을 때부터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두시고 점수를 만드시고 좋은 기록을 쌓으셔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발판을 만들어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프로세스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 크레딧 점수도 있고 그러면은 다음 스텝은 다운 페이먼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네, 다운 페이먼트가 이제 최소 5%에서 많게는 20%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35% 하시는 분들도 있고 50% 하시는 분들도 있고 80%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다운 페이먼트를 하셔야 되는 것은 5%, 50만 불까지만 5%가 진행이 되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50만 불 위부터는 이제 10% 정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모기지 브로커를 하면서 많이 본 케이스가 이제 한국에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돈이 있으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류를 또 진행하기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시기 전에 최소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최소한 90일이나 120일 전에는 캐나다 통장으로 돈을 가지고 오셔서 입출금이 하나도 없이 깔끔한 기록을 남겨두시는 게 다운 페이먼트 부분에서 변수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운 페이먼트 문제 때문에 이 진행을 늦추시거나 아니면 서류나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운 페이먼트에 대한 변수를 없애려고 하신다면 캐나다 통장에 옮겨두시고 다운 페이먼트로 쓰실 돈을 90일 동안 한 계좌에다가 묶어두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실제로 체킹 어카운트에 다운 페이먼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다운 페이먼트가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체킹에 있던 세이빙에 있던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통장에서 돈을 옮기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증명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로 쓰시는 금액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 입출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두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셨으면 이제 모기지 브로커한테 가셔서 내가 모기지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기준으로 리얼터한테 연락을 하셔서 오케이, 제가 지금 집 가격 기준으로 50만 불까지 볼 수 있는데 요 집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집을 보러 다니시는 거예요. 집을 보러 다니시면서 이제 우리는 가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예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약에는 통상적으로 세 가지 컨디션이 붙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스펙션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이낸싱 컨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내가 사전 승인 나온 금액이랑 실제로 대출 넣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 실제로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내가 모기지 금액을 실제로 사전 승인 받은 것만큼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집이 어떤 용도로 이전에 사용이 됐는지 불법적으로 증축된 이런 건물이 있는지 혹은 이제 대마초를 길렀던 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기지라는 게 금액만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은행집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집의 히스토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집에 문제가 있거나 집의 히스토리가 안 좋다고 하면은 은행에서 거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싱 기간 중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요걸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은행에서 실제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이 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구매를 하게 되신다고 하시면 이제 콘도 다큐멘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됩니다. 만약에 콘도가 한 빌딩에 20채가 있는 거를 구매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커먼 에리아 같은 경우에 뭐 수리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전기 쪽에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플러밍 쪽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발코니가 주저앉고 있다던가 이제 빌딩 전체를 고쳐야 되는 이런 비용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미팅을 한 기록을 보고 그리고 콘도 다큐멘트를 확인을 하면서 내가 향후 3년이나 5년 안에 콘도 측에서 큰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경우는 없겠네.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콘도 다큐멘트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도 다큐멘트를 확인을 안 하셨을 경우에 실제로 3, 4년 안에 4만 불, 5만 불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콘도를 구매하실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스텝을 전부 다 밟고 진행하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계약을 하고 이 유예 기간 동안 집에 문제가 있는지 콘도에 문제가 있는지 파이낸싱에 문제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면 이제 컨디션 웨이브라는 걸 합니다. 내가 이러한 조건을 이제 걸어놨는데 내가 집도 확인을 해보니까 집에 문제도 없었고 파이낸싱 부분도 은행에서 해결이 전부 다 됐고 그리고 콘도 쪽에서도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실계약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파이낸싱을 웨이브를 하고 인스펙션을 웨이브를 하고
콘도 다큐멘트 이제 컨디션을 waive를 하는 것을 이제 subject removal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유예 기간 동안 이제 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실계약을 하시면 계약을 물으실 수가 없습니다. 실계약을 하시기 전에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만약에 집에 문제가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철회하고 내가 보증금을 주잖아요. 보증금을 언제든지 다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보호장치를 항상 가지고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 50만 불짜리, 70만 불짜리 혹은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을 사시는데 집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이 과열이 된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모든 컨디션을 안고 진행을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리얼터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모기지 브로커와도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컨디션이 없이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컨디션도 모두 진행이 끝났고 이제 실계약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포세션 데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주 날짜 그 날짜에 이제 키를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세스가 사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돼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눠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됩니다. 요거를 전부 다 준비하시고 모기지 브로커한테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정말 어디서부터 정말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모기지 브로커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제이디님 지금 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혹은 제가 정말 모기지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나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기지에 관해서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연락을 먼저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